예, 오늘은 어, 5번째 안보 편을 다뤄보겠습니다. 사드 김정남. 필요 없는 거 좀 지울게요. 이분은 잠깐 놔둬야 되나? 하면서 지울까요? 예, 여러분 사드를 여기다가 합시다. 사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사드는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 안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크게 잘못되어 있는데요. 우선 사드는 말입니다.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이 핵 우산을 보장해주는 그 차원에서 미국이 배치를 하는 겁니다. 미국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무기 배치하면서 우리한테 돈 안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죠. 어떤 전략 자산을 배치하더라도 다 한국에다가 돈을 내라고 그랬었는데 이 사드는 돈 내라는 소리를 안 해요. 특이하죠. 뭐 기술을 안 주겠다는 그런 물건을 아예 넘겨주지는 않겠다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한국민을 보호하기보다도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 성격도 강하겠지만 어, 또는 뭐 영남만 보호를 하고 미군 기지와 평택 뭐 그런데 그런 데만 보호를 하고 서울은 보호하지 않겠다. 서울은 지금 민주당 지역이죠. 여기 보시면 서울 수도권만 민주당 지역이죠. 좀 미국 보기에 좀 민주당이 좀 별론 것 같다 생각해서 이쪽만 보호하겠다. 그래서 사드를 한 기만 갖다 놓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게 다 복합돼 가지고 여러 가지 조건이 버무러져서 결정된 것이겠지만 일단은 사드는 비핵화의 대가로 해구산이 보장돼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기에 해구산을 한국에 우리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막는 핵우산을 가져다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드를 하던 아니면 보복 핵공격을 하던 미국이 선택할 일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보복 핵공격보다는 일단 사드로 막는 걸 선호하겠죠. 그래서 사드는 우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첫 번째 진실이에요. 두 번째 진실은 뭐냐면요. 사드 문제로 인해서 나라가 두쪽나지 않게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대로 무기를 도입하면서 나라가 두쪽난 적이 참 여러 번 있어요. 그 F-15와 유로파이터 도입할 때도 그랬죠. 어느 걸 사야 되느냐 뭐 라팔하고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F-15 전투기 도입할 때 그랬죠. 나라가 완전히 두 쪽이 나가지고 서로 편드느라 난리였는데 무기 도입의 원칙은 말입니다. 무기 도입의 원칙은 조용하게 도입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F-15를 도입을 할 때 한국처럼 뭐 라파를 도입하느냐, 뭐 F-15를 도입하느냐 가지고 뭐 국민 투표를 하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요, 싱가포르는 일반 국민이나 언론이나 정부나 국회는 다 입을 다 닫습니다. 입을 다 싹 닫고요. 뭐 물론 일부 뭐 국민들은 자유롭게 떠들 수 있겠지만 군도 마찬가지로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추진합니다. 조용하게 정보를 받아다가 보잉사와 프랑스 그 회사에서 조용하게 정보를 받아다가 조용하게 검증을 해서 조용하게 결정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맨날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F-15 도입 때도 나라가 두 쪽 나가지고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고 사드 도입할 때도 그런 식이 되느냐? 왜 그러겠어요? 나라가 두 쪽 나게 추진해야 이익인 집단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두 쪽 날 정도로 시끄럽게 나라가 두 쪽 나도록 시끄럽게 추진해야 이익이 있다는 공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드 문제는 무기 도입 원칙은 조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원칙에 따라 나라가 일부러 시끄럽고 두 쪽 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그 F-15 도입 가지고 난리를 겪은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 무엇을 하셨냐면 각 군에다가 육군, 해군, 공군에 예산을 미리 주고 무기 도입은 알아서 하도록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2017년이죠. 그러면 2027년까지 10년간 사용할 총액 예산을 육군 너 10년간 뭐 100조 원 써, 해군 너 50조 원 써, 공군 너 50조 원 써, 이렇게 미리 정해주고 그 안에서 육군이 알아서 무기를 선정하고 해군이 알아서 무기를 선정하고 공군이 알아서 무기를 선정해서 지출을 하는 거죠. 육군이 생각에 우리는 무기를 안 사고 국군 장병 복지에 더 돈을 쓰는 게 좋다 생각하면 육군 그 병사들 월급이 올라가는 거고, 육군 생각에 우리는 병사들 월급 주는데 돈 쓰기보다도 뭐 무기를 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더 도입해 오는 게 더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첨단 무기 도입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 거죠. 공군 생각에 우리는 라팔이 더 적합하다 생각하면 그냥 라팔을 사오면 되는 거예요. 공군 마음대로. 공군 생각에 F-15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F-15 그냥 사오면 되는 거죠. 노무현 때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명박 때 바꾸죠. 이명박 때. 무기 거래상이 국회에 로비해야 떡고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명박 때 바꿨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런 국가가 두 쪽 나는 일을 국가 두 쪽 방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싱가포르하고 비슷한 형태로 간 거죠. 각 군에서 알아서 조용하게 선정해서 도입하도록. 그런데 이거를
어, 명박 정부 때 와가지고는 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육군, 해군, 공군이 국회에 로비를 안 한다 이거예요. 로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떡고물이 안 떨어지잖아요. 떡고물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정치인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리베이트비를 받아야 되는데 리베이트비를 이 군사무기 분야는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뭐 몇백 몇천만 원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뭐 100억 달러 도입 사업이면 뭐 한 뒤로 한 5% 땡긴다 치면 5억 달러 받는 분 5억 달러 얼마예요? 5천억 원이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리베이트 5%만 당겨도 그런데 무기 도입 사업에서 뭐 몇 10조 원짜리 무기 도입 사업에서 이거를 국회 로비를 해야만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명박은 노무현 방식은 폐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무기마다 모두 군에서 국회에 소요를 제출해야 됩니다. 소요를 제출해야 돼요. 소요가 우리가 이런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고 국회에다가 군에서 요구를 해야 되게끔 해놨어요. 그러면 군에서는 육군 내에 한 곳에서 의견을 통합해서 이거 사주십시오 하고 국회에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육군 내에서도 뭐 육군 내에서도 기갑부대는 기갑부대 요구사항에 따로 있고 뭐 보병부대는 보병부대 요구사항에 따로 있고 다 그렇죠. 그러면 육군 내에도 또 항공부대가 또 따로 있죠. 그러면 육군 내 항공부대가 또 요구하는 게 따로 있고 그러면 각 육군 내에서도 각각의 세부 부대에서 또 예산을 가지고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국회 로비를 하는 과정에. 그렇죠? 그 로비를 어떻게 하느냐면 각각 다 무기상을 하나씩 끼고 로비를 하겠죠. 그래서 이명박 때 바꾼 거는 정치는 떡고물 먹기 좋은 방식인데 군에서 국회에다가 로비를 하면 어떻게 됐어요? 무기거래상을 끼고 그러면 그거를 방송사에서 방송을 하겠죠. 그렇잖아요. 시끄러지죠. 엄청. 그래서 나라가 두 쪽 나도록 시끄럽게 추진해야 된다는 이 원칙에 이 공식에 맞다 이겁니다. 이 이명박식 방식이. 그렇죠? 사드는 어떻게 추진해야 돼요? 비핵화 대가이니만큼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미국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거다. 그런데 뭐예요? 나라가 두 쪽 나도록 시끄럽게 추진해야 된다. 왜? 표가 되니까. 표가 되도록. 선거에 써먹을 수 있도록. 그쵸? 표가 되도록 나라가 두 쪽 나도록 시끄럽게 추진해야 되고 떡고물이 떨어지도록 추진해야 된다. 사드. 그런 거죠. F-15 도입 사업도 그래요. 똑같아요. F-35 도입 사업도 마찬가지였고 다 똑같습니다. 네. 아파치 도입 사업도 똑같죠. 굵직굵직한 무기 도입 사업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뭐 그거 정치인들 그거를 가지고 뭐 잘하니 못하니 평가하는 거는 진짜 국민들이 바보인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군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뭐 진짜 핵폭탄을 개발해 가지고 내가 사는 뒷산에다가 뭐 핵폭탄 발사기를 뭐 설치한다 뭐 그런 식이 되면 곤란하겠지만 방어무기 체계는
그런 거에 하등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설치해주면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가지고 시끄럽게 떠드는 정치인이 있어요. 시끄럽게 떠드는 정치인. 나 찬성이야. 자랑. 나 반대야. 자랑. 이렇게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국민은 찬성하는 게 옳을 것이다. 반대하는 거 옳을 것이다. 그래서 반쪽으로 나눠서 싸우는데 그거는 뭐예요? 나라가 두 쪽 나도록 시끄럽게 추진해야 된다. 표가 되도록. 이라는 이 두 번째 원칙에 따라서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언론도 동원하고 일부러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두 쪽으로 나눠서 싸우도록. 왜냐하면 그래야 나한테 표가 된다, 이득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의 사드 태도는 내가 반대하라고 자랑스럽게 막 떠드는, 큰 소리로 떠드는 분들은 반대를 하는 게 내게 더 표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떠드는 거죠. 국가 기밀인데 무기 도입 안보 문제는 이런 표 문제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건데도 나 반대하고 자랑스럽게 떠들죠. 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찬성이야 하고 막 자랑스럽게 떠들죠. 어떤 사람이, 이승민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고향인데, 지역구인데 대구에는 사드 배치를 반대한 분이에요. 근데 사드를 대구에 배치한다 그러면 반대하는데 성주에다가 배치한다 그러니까 찬성으로 돌아선 분이죠, 이 사람. 그쵸? 왜 반대였다 찬성으로 바뀌었어요? 반대할 때도, 대구에서 반대할 때도, 대구 배치를 반대할 때도 표 때문에 반대한 거고, 성주에 배치하는 거를 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표가 되니까 찬성을 하는 거죠. 그쵸? 이 안철수 같은 경우, 이분도 그 사드 태도가 바뀌었죠. 뭐 환경이 뭐 미묘하게 바뀌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조건이 뭐 미묘하게 바뀌었다. 김정남 씨 뭐 살해 사건, 암살 사건이 생겼다. 근데 사드의 배치는 사실 어떤 개인이 암살됐다, 암살되지 않았다 가지고 그거를 배치하고 안 하고 결정하고 그런 그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과도 아예 관계없이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핵 보유국 또는 핵 보유를 기도하고 있는, 핵 보유를 원하고 있는, 핵폭탄을 개발하려고 몰래 꾸미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사드는 최소한 배치를 해놔야 돼요. 이거는 뭐 북한만이 핵 개발한다고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 핵이 떨어지던 러시아 핵이 떨어지던 일본도 지금 핵폭탄 1500개 이상을 만들 분량의 플루토늄을 프랑스에서 배로 수송해가지고 가져갔죠. 연구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무려 1500개 폭탄을 만들 분량의 플루토늄을 대규모로 수입한 나라가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에 이미 그 연구도 나와 있어요. 일본이 어느 정도 개수의 핵폭탄을 보유해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냐. 그게 이제 1500개 정도라는 연구도, 그런 논문 같은 것도 나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히 일본이 핵폭탄 보유에 열망이 강한 나라입니다. 고속중식로 몬주 같은 것도 다 핵폭탄 개발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또 미국이 해외에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재처리 시설, 농축 시설도 일본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의 사드 태도는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어떤 정치인이 어떤 무기체계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를 공개적으로 대놓고 떠드는 순간 그 정치인은 잘못된 겁니다. 정치인은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안희정 씨 같은 경우도 자기는 뭐 사드 찬성한다라고 그 말은 안 하지만 뭐 좀 약간 비겁하게 말을 하고 있죠. 안희정 씨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미 이전 정부에서 결정된 것을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뭐 그냥 뒤엎을 수는 없다. 뭐 또는 뭐 약속을 그냥 깰 수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이에요. 약간 좀
비겁한 티가 나죠. 그러면서 결국에 뭐예요? 사드 찬성한다는 거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사드 배치가 되면 자기는 사드를 없애지 않겠다 계속, 그러니까 찬성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분은 대놓고 내 지역구에다 설치하면 반대, 내 지역구 아닌 성주에다 설치하면 찬성, 이러시고 계신 분이고요. 이분은 또 어때요? 이분은 엉뚱한 이유를 대면서 뭐 환경이 바뀌었다 뭐 그런 이유를 대면서 사드 반대에서 사드 찬성으로 당론을 바꾸는 쪽으로 가고 있죠. 박지원과 안철수 두 분이 서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욕은 박지원이 먹고 칭찬은 안철수가 받는 그런 아주 연계 플레이에 굉장히 능한 이 콤비예요, 두 분이. 그래서 이분은 현재 지금 단일 수골 단일 후보라고 해서 수구 꼴통 단일 후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후보가 되려고, 그걸 하려고 촛불도 지금 탈퇴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드 문제도 찬성으로 돌아선 상태고요. 점점점 그 보수 쪽 그 사안들만 지금 챙기고 있는 분이죠. 이번에 또 뭐 해양경찰청 뭐 다시 뭐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안보 분야 뭐 이슈가 요즘에 많긴 해도 그거에만 지금 계속 집중해서 뭐 촛불도 배신 때리고 뭐 그런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서울입니다. 서울에 뭐 광야에 나왔다고 자랑을 하신, 별로 어렵지도 않은 곳에 나왔으면서 야권 성향의 지역구에 나왔으면서 서울에 어딘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러면서 뭐 광야에 뭐 자기가 뭐 나서가지고 싸운다는 식으로 자기 자랑을 또 하셨던 분인데, 서울은 사드의 보호 범위 밖에 있죠. 제외됐죠, 이번에. 그런데 사드를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떠들고 계세요. 그러면 약간 좀 제정신이 아닌 분이죠. 그래서 이제 안희정 씨도 좀 그러고, 이재명 씨는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아마 이분은 사드 반대 확실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때요, 입장이? 문재인 씨는 노무현 정부 때 여러 가지 뭐 F-15라던가 뭐 그런 거 도입 사업을 옆에서 겪고 또 지켜보신 분이죠. 또 그러면서 그 국가가 두 쪽 나는 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제 무기 도입 체계를 완성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이제 옆에서 다 지켜보고 아마 관여하셨던 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나라가 두 쪽 나도록 시끄럽게 추진하는 거는 이분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거죠. 절대로 이분이 하려고 하지 않을 그런 방법이겠지, 2번 같은 경우. 그쵸?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이분 지금 국회의원 내놓고 나와 계세요. 무기거래상이 국회 로비에 떡고물 받을 것도 없고 국회에서 이분은 지금, 그쵸? 떡고물 또 받으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 입장은 다음 정부로 넘겨주면 외교적인 보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 말씀 그대로 옮기면 다음 정부에서 처리하게 해주면 내가 외교적인 보관을 가지고 있다, 이 사안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문재인 씨가 사드에 대한 그 해법이 가장 정확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씨처럼 선명하게 찬성을 한다거나, 이분 찬성하는 거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쩐지 찬성할 거, 반대할 것 같아요. 선명하게 반대하시거나 이재명 씨처럼, 또는 안희정 씨처럼 좀 비겁하게 충청도인은 다 저래, 그런 생각이 드는 실망감 같은 거 있죠. 안희정 씨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 희정이라는 이름이 정희라는 박정희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존경해가지고 바꿨다고 그걸 말을 하고 계신데, 사실
안희정 씨 저는 좋아하기는 하는데 뭐 박근혜나 뭐 박정희가 뭐 선한 마음에서 나라를 잘 운영하려다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탄핵당한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를 저는 안희정 씨가 그런 말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그분들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비겁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좀 요즘에 하고 계셔가지고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지 않을까. 원래 될 분도 아니었어요. 이분은 충청도 출신이라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서 이분은 대통령 어차피 되지도 않을 분이고요. 그래서 애초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도 요즘 하는 거 말을 들으니까 좀 실망스럽다. 최근에 이분도 지지율 오르고 문재인 씨도 지지율 오르고 그래서 쌍끌이로 더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는데 아, 이후로는 안희정 씨는 좀 하락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승민 씨는 너무 속보이는 얘기고 자기 지역구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면서도 보수의 아이콘을 자처하기 위해서 다른 남의 지역구에는 찬성하는 너무 대놓고 님비 현상을 보이시는 분이고요. 안철수 씨 참 이분 그 촛불도 안 나가는 걸로 배신하더니 사두도 찬성하는 걸로 변절하시더니 그 국민의당에서 이번에 헌법 개정안도 새로 내는 거 보면 내각제에다가 내각제가 뭐예요? 체육관 총리 뽑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그 총리를 뽑는 게 아니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은 대통령에게는 실권을 다 뺏어 가지고 뭐 외교, 국방 또는 뭐 그런 거 좀 실질적인 국가 살림살이에 손을 못 대게 대통령 쫓아버리고 그런 대통령만 허수아비 자리에 앉혀놓은 대통령만 국민이 뽑을 수 있게 만들고 실질적으로 내정의 실제 권한은 전부 다 총리에게 주되 그 총리를 국회의원들끼리 체육관에서 뽑겠다. 그게 지금 국민의당에서 내놓은 그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건데요. 사실은 내각제의 변형 형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막을 수 없으니까 내각제 그 대통령제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내각제를 들고 나왔다는 김종필과 모의한 게 이제 너무 들통이 쉽게 나니까 내각제라는 이름을 들이대진 못하고 그러니까 해놓은 게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줄이고 총리에게 전부 권한을 몰아주고 그 체육관 총리를 뽑는 형태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얘기했었죠. 여기 이원 집정부제가 이 새누리당 성향이라고 해서 새누리당 이원 집정부제랑 국민의당에서 얘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사실상의 내각제 이게 똑같습니다. 내용이 같은 거예요. 둘이 짰죠. 새누리당이랑 붙어먹었죠. 지금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고 앉았는데 안철수는 뭐 고동사기꾼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올 만해요. 하시는 걸 보면 유승민은 되게 간단하게 내 지역구면 반대, 내 지역구 아니면 찬성인데 비해서 이분은 뭔가 좀 시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내가 사드에 반대를 하면 표가 된다 그러면 나와서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반대를 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촛불에 나와서 나 촛불 촛불에 내가 제일 먼저 참여한 사람이다 막 자랑하고 내가 사드에 제일 먼저 반대한 사람이다 막 자랑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게 표가 안 된다 싶으면 요즘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시잖아요. 이분 7%에서 9% 계속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이게 호남과 민주 진영 쪽 사람들 지지자애들만 의지해가지고는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 지지자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겠다는 거죠. 애초 계획이 그랬고 그래서 보수 쪽 지지자들을 좀 얻어보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계세요.
지지율이 더 안 나오겠죠. 그러면 그 반기문 여기 지금 지워버린 원래 여기 이 자리에 사진이 있었던 반기문 씨도 어, 니까짓 게 왜 어떻게 그 새누리당 후보로 나오냐고 집에나 가라고 그 소리를 누가 했어요? 민주진영에서 한 게 아니라 이 영남에서 나온 소리예요. 새누리당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 소리가. 그래서 반기문 씨가 충격 먹고 그 사퇴했는데 이 사람은 얼마 전에 그 경상북도에 가서 부산 태생이긴 한데 가문이 경상북도더라고요. 영천.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분은 가문은 전라남도 나주고요. 역시 같은 부산 태생이긴 한데 가문의 위치가 이쪽은 전라도고 이쪽은 그 경상북도 TK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만약에 수골 단일 후보가 되면 지지율이 좀 오르긴 오를 거예요. 많이 오를 겁니다. 기본으로 뭐 한 28에서 29%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게 숙골 단일 후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금 노리는 거죠. 숙골 단일 후보 지지율에다가 9.9% 정도 7에서 9% 합쳐가지고 한 30, 한 6, 7% 지지율 되면 문재인과 승부 볼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이 유승민도 안철수에다가 하는 말이 그러죠. 안철수를 민주 진보 진영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보수 진영 사람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악역은 박지원이가 이제 맞죠. 악역은 박지원이가 맡아서 니들이랑 안 한다고 셔터를 딱 내려버렸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개헌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용을 보면 이미 말을 맞춘 거죠. 양쪽 진영이. 사실상의 이원 집정부제 내각제 형태로 대통령 문재인 되는 건 당장은 못 막으니까 문재인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3년 후 임기 줄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드에 대한 태도도 너무 자랑질이 심하고 자랑까지 했으면 그거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 그냥 표에 따라서 입장을 그냥 확 바꿔버리는 골 때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재 전국에서 이제 안보 전국이 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북한에다가 야 지금 선거하니까 저 남쪽으로 되고 총 좀 쏴줘 그래야 우리가 선거 유리해 하면서 그 김영삼 정부 때 북한에다 요청을 하면 노태우가 요청을 했나요? 요청을 하면 우리 김영삼이 당선시켜야 되니까 북한에서 총 좀 쏴줘 선거철에.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가를 주면 총 쏴주겠다 해서 총 쏴줬죠. 그래가지고 김영삼이 뭐 당선됐는지 그것 때문에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너무 이용해 먹는 게 너무 심해요. 안보 문제를. 무기 도입 원칙은 조용하게 하는 건데 나라가 두쪽나도록 시끄럽게 추진하고 표가 되도록 추진하는 뭐 이런 형태의 무기 도입 사업은 그 무기 도입이 꼭 필요해서 한다기보다도 이런 논란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기 도입을 하는 그 역발상적인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가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해서 도입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사드 문제를 가지고 선거 전국에서 써먹을 어떤 안보 이슈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드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냐 그거는 그것까지 지금 걱정해야 하는 지금 단계가 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문제입니다. 김정남 씨도 왜 지금 죽었겠어요? 하필 이분 암살당하기 하루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박근혜와 그 편지를 백수십 차례 왕래했다 그러죠. 그리고 박근혜의 대북 비선이 이 김정남이었다 그러죠. 또 김정남을 수반으로 한 임시정부를 남쪽에다 만들겠다 뭐 그런 그 탈북자들 단체의 그런 움직임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제거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상태고 또 박근혜랑 내통했다는 말이 나온 순간 어떻게 됐어요?
김정남은 이 북한 인민들에게는 배신자, 배반자가 되니까 여태까지는 암살 안 했더라도 그 순간 그 어떤 미움을 받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바보짓을 했어요. 김정남이 스스로가 참 바보짓을 했습니다. 그 박근혜랑 편지 왕래한 게 들통났으면 뭐 한 1년 정도 몸을 좀 사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 안 했어요. 대놓고 그냥 바보짓 했죠.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하던 일이 생각나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그게 뭐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부엉이 바위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 후임을 그 열린우리당에서 그 당명이 열린우리당이죠. 열린우리당에서 후임 대통령 그 대선 후보로 이제 여러 명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사람 대통령감 아니라고 해서 목을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건 총리도 괜히 목욕탕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대선 포기하고 그러셨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자기 당 열린우리당 후보들 목을 잘라셨지만 퇴임하고 나서도 계속 그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정치권에다 대고 말을 하면서 시끄럽게 구셨죠. 또 재임 한창 초기부터 중기까지도 계속 그 지지자들을 계속 그 끌고 다니면서 여기 줄 서라 저기 줄 서라 계속 그러면서 깃발을 계속 흔들면서 참 피곤하게 많이 하셨죠, 여러 사람. 그런 바람에 그 임기 말에 지지율이 뭐 9%까지 떨어지고 그랬던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말이 너무 많았어요. 이 김정남 씨도 김정남 씨 이분도 암살당할 만했어요.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조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바보짓 한 거죠,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드 문제는 찬성이냐 반대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기 배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돈이 많으면 무조건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배치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돈이 아주 무한정 있지도 않고 돈이 아주 조금밖에 없지도 않고 중간에 어느 선인가에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쓸 것이냐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거는 군 스스로 알아서 정해야 되죠. 뭐 국민 투표를 무기 하나 살 때마다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끄럽지 않게 요 1, 2, 3 요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무기 도입은 요 세 가지 사안을 잘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문재인 씨가 가장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이제 싸움 붙이는, 국민을 둘로 나눠서 싸움 붙이는 그런데 여러분이 혹시 휘말려 들게 되면 그래서 어느 한쪽에 서가지고 다른 상대편을 욕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러분 눈에는 문재인 씨가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는 뭐 안철수, 유승민, 뭐 안희정, 이재명 이런 사람들이 좋게 보이겠죠.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이 또 계속 늘어지네요.